밀라노 더비부터 얘기를 해봐야죠. 빅경기인데 그거부터 해야죠. 왜 이거부터 하죠? 1번으로 이 밀라노 더비를 네, 적어놨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오늘 방송 만족스럽습니다. 오프닝부터 1번까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하.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14시 0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폴 SL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입니다. 오늘 얘기거리가 좀 풍부합니다. 왜죠? 밀라노 더비? 밀라노 더비라는 어떤 큰 경기가 있어서. 아니 빅경기 아닙니다. 빅매치죠. 빅매치가 아닌가요? 네. 왜 빅매치가 아닐까요? 인테리가 지면 다 빅매치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 그 찬우 형이 얘기한 대로 네. 키브 감독에 대한 지속적인 좀 약간의 물음표. 근데 결국엔 이 승점이 워낙에 좀 첨예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순간 지금 4위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래랑도 차이가 없어요. 결국엔 찬우 형의 얘기대로 요 새끼 이거 조금 뽀록 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아니 근데 경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뭐 키부 감독을 비난할 만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아, 비난까지는 아니고 네. 욕만 하겠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옹호하나요? 옹호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키부 감독 잘못 때문에 졌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올해 너무 못 이긴다. 밀란이랑 그러게요. 유벤투스 상대로 올해 그러니까 시모네 인자기 감독 시절에도 유도 지난 시즌에도 밀란 상대로 한 번도 못 이겼기 때문에 네. 지난 시즌에 2무 3패였었고 아 이번 시즌에는 또 첫 시작이 또 이렇게 또 패배로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한 번도 못 이겼네요 밀란을. 유벤투스도 아마 못 이겼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요 얘기를 좀 해야 되고 바르셀로나는 이제 깜누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좋은 승리를 거뒀는데 그거보다 지금 이슈는 테바스랑 이제 페레즈랑 한번 지금 맞짱 한번 뜨나. 페레스 회장이 인터뷰 자체가 굉장히 강했죠. 엄청 강했죠. 제 느낌은 페레스 회장이 모두 까고 그만두겠다. 아 그런 느낌이에요. 뭐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한 다음에 나 이제 사실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 그동안 많이 참았어. 그래서 모두 까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바르셀로나 너 이 자식들, 테바스 회장 너 이 자식들. 그냥 모두 다. 네. 그리고 세리아 쪽에서는 이제 네. 로마가 지금 선두인데 네. 아무래도 가스페리니 감독은 워낙 능력 있는 감독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당장 아탈란타가 흔들흔들하고 유리치 날아가는 거 보면 이 가스페리니라는 사람의 어떤 능력을 좀 알 수 있는데 로마 얘기를 조금이나마 해주실 수 있냐라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도 얘기를 하겠지만 연말 정도에 올해 중간 정도 정산했을 때는 또 로마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일단 않나. 물론 이제 12월을 이제 해봐야 아는 거긴 하겠지만 지금 뭐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네. 근데 가스페리니 감독의 로마는 우리가 알던 그 가스페리니 감독의 아탈란타와는 다르다. 다르다. 여기는 우노대로다.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오호. 근데 물론 이건 공격진들의 어떤 득점력에도 문제가 있고 디발라가 부상으로 많이 못 나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스페리니 감독이 이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인텔에 왔었을 때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서 와신 상담 끝에 절치부심. 아탈란타에서 딱 자리 잡고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로 굉장히 유럽에서 또 센세이셔널 활약을 했었고 그죠. 유로파리그도 먹었고 우승했고. 네. 유로파리그 우승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하면 로마에 와서도 공격적인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수비적으로 안정, 그 스빌라르의 놀라운 계속 연속된 선방, 막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야 우리 어차피 골 못 넣잖아. 한 골만 넣어, 한 골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방금 영주 형 얘기한 대로 그거를 하자고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어찌 보면 가스페리니는 인테르에서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후에는 나는 공격으로도 되고 이번에 수비로도 또 뭐 하나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감독이 전 클럽에서 전술적으로 성공했으면 새로운 클럽에서 그 전술에 변화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보통 가져오죠. 네, 왜냐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 길이 맞아. 이런 고집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팀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지금 이 팀의 문제가 어디 있고 여기부터 고쳐야 되고 그럼 수비를 더 강하게 가져가야 돼. 이런 진단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 방향이 또 맞는 거죠. 근데 감독이 이렇게 뭐 좌회전 우회전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라니에리 감독이 지난 시즌에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끌어왔었고 선수들이 이제 멘탈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가스페리니 감독이 여기서 내가 무리하게 뭘 바꾸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들 갖고 있는 그 마인드나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전술적인 아이디어 몇 가지들 조금만 집어넣으면 괜찮겠다. 잘 가져가 보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진단과 판단을 잘 내린 거죠.
라니에리 영감님의 거를 굳이 무리해서 바꾸다가 또 삑살나면 그거대로 본인의 커리어에도 가스페리니는 좀 좋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은 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스페리니가 어쨌든 네. 잘한 거다. 근데 가스페리니 감독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미 아탈란타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어. 네. 그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은 새로운 감독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전 감독과는 이렇게 변화를 줘서 성공할 수가 있어.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가스페리니 감독이 라니에리 감독의 좋은 부분을 계승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슬롯 감독이 거의 타이로 클롭 감독을 계승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우승했어요. 네. 그 올 시즌 새로 영입하면서 변화를 추구했잖아요. 그래도 안 그리고 되고 있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슬롯 경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지금 경질 얘기하는 건 좀 그렇죠. 너무 이르다. 너무 이르죠. 몇 경기 그래요? 남았나요? 일단 2경기? 패배를 봐야죠. 이건 2경기야. 그래도 지난 시즌 우승했는데. 그러면 그래도 연말까지는 본다. 네. 제가 요즘 게시판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 확답을 원해요. 많은 맞아요.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어쩌라고? 네. 이 X 망했어. 너 끝내. 이 X 나가. 나가야 돼. 어. 팔아야 돼. 이런 걸 원해요. 예. 네네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한 번 했다가 나락간 경우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방송에서 안 돼. 실패. 뭐 성공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럼 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방송이면 네. 지금 방송이잖아. 방송이라면 더 두고 봐야 된다. 자,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거기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알론소 감독에 대해서도 사비 레알 알론소. 마드리드 팬들이 좀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스멀 좀 있다가 조금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엘체전 무승부도 그렇고. 3경기 무승이고요. 네. 그리고 3경기 무승을 기록하는 동안 사비 알론소 감독이 고민이 좀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 엘체전은 2대2 무승부인데 수비 쪽에서 문제가 있었고 수비는 밀리탕 부상이 있었으니까 밀리탕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으니까 수비 쪽에서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격 쪽도 최근에는 만족스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비 알론소 감독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다, 당연히. 근데 레알 마드리드라는 거함을 이끄는 감독인데 지금 얼마 봤어요? 네. 지금 한 시즌도 아니에요. 반 시즌도 뭐 제대로 사실 보지 아직 않았어요. 굉장히 초반이죠. 네, 그러면 시간을 주고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새로운 감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성적을 거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꾸역꾸역 승점을 획득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후반기에 경기력 올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진 면모가 나오면 레알 마드리드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영주 형이 굉장히 여유 있게 얘기하는 게 이번 4대0 승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슨 저희가 볼 알아서 때는 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네.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다. 예. 뭔가 밸런스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예. 저는 사비 알론소 감독 잘하고 있다고 봐요. 다만 레알 오늘 마드리드 그러고 보니까 약간 수령복 같은 옷을 데님으로 된. 네. 자,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레알 마드리드 알론소. 저는 사비 알론소 감독에게 시간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런 클럽들 지휘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다 스타예요. 그럼 누군가는 불만이 있고 누군가는 전술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카리스마로 끌고 가든 아니면 설득해서 끌고 가든 하나의 방향으로 팀을 이끄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더 주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에서 뭐 5위, 6위 이런 건 아니니까. 1위예요 여전히. 네. 그래서 그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할 땐. 불만이 뭐 조금 있는 것 같다. 네. 자, 저희가 뭐 중요한 부분을 조금 빠르게 체크를 해봤는데 경기 하나씩 다시 짚어보면 밀라노 더비부터 얘기를 해봐야죠. 빅경기인데 그거부터 해야죠. 왜 이거부터 하죠? 플리싱 얘기 한 10분 해야죠. 여기 그 형훈이가 1번으로 이 밀라노 더비를 네. 적어놨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 방송 만족스럽습니다. 오프닝부터 1번까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하.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예. 어제 좀 아팠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스케줄을 너무 빡세게 잡아서 어. 토요일 날 대전 갔다 왔는데 네. KTX 매진이라서 운전하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왕복 7시간 정도 어우, 걸리더라고요. 그거 좀 힘든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 새벽에 보고 네. 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MLS컵 오프닝 시간 또 안 지키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그 경기가 연장 승부차기까지 갔어요. 그죠? 네. 그래서 4시간 좀 넘었나? 음. 용남이랑 4시간 동안 주구장창 떠들어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 누나가 호주에서 왔어요. 아. 끝나자마자 동대문으로 넘어가서 네, 누나하고 그 조카 만나서 어. 네,
줄 거 주고 네. 그리고 받을 거 받고. 받을 게 없었어. 아, 받을 건 아. 없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하고 뭐 이렇게 헤어졌는데 오니까 새벽에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좀 개개거리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보일러는 고장 나가지고 네. 추워가지고 아휴 전기장판 없었나요? 전기장판 다 깔고 잤습니다. 아,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전기장판으로 좀 살아나신 거군요. 네, 그리고 아침에 보일러 와서 고치고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하고 있죠? 아니, 오늘은 그러니까요.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았었던 거네요. 새벽에 잤잖아요. 아, 그래도 네. 그렇게 자니까 좀 나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졌다. 그래, 아. 새벽에 그거 아직 형님 그 무리하시면 또 이제 다음 날 데미지가 올 수 있으니까. 그게 낮밤이 바뀌는 게 젊을 때는 몰랐는데 그래. 늙으니까 이제 엄청 맞아요. 늙었잖아. 형님 이제 곧 50인데. 진짜 눈 껌뻑하면 50이야. 네. 여러분 동정하지 마세요. 예, 예. 우리 나이로는 그냥 50 아니에요? 그런가? 그렇죠. 우리 나이로 네. 만으로 49. 만 네, 49.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아까 이제 찬우 형이 밀라노 더비 얘기했을 때 이거는 키브 감독에 대한 비난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다라고 얘기를 하신 그 이유를 좀 리뷰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일단 이 경기 자체는 이제 알레그리 감독이 굉장히 좀 잘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일단 XG 값이 인텔가 더 높았고요. 그다음에 실점을 한 장면도 보면은 이제 조모 골키퍼가 살레마커스 슈팅을 쳐내는 걸 짧아가지고 이상하게 쳐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플리식한테 먹힌 거거든요. 네. 아이 아쉬워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차노올르가 PK 놓쳤고, 그러니까 이제 지게 된 이유는 결국 선수들이 결정을 못 지어준 거예요. 페널티킥도 있었는데 못 넣은 거니까. 그치, 그건 크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차노올르가 이제 중요한 순간에 페널티킥을 딱 2번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밀란전 실패한 예. 거고, 지난 시즌에 나폴리전에서 이제 페널티킥 실패한 거. 기억난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딱 실패를 한 거야. 그래서 원래 킥을 잘 차는 선수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그 다음에 뭐 골대도 2번이나 맞췄었고 네. 아체르비가 한 번 헤더로 맞췄고 라우타로가 이제 슈팅을 한 거는 근데 그건 이제 매냥이 잘 망가서 손 맞고 이제 골대 맞고 나온 거니까 그게 운이 좀 따랐으면 손 맞고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워낙 좋은 타이밍에 차서 경기 자체를 놓고 보면 인테르도 뭐 운이 좀 따랐으면 이길만 했다. 그거는 그랬으면 이제 뭐 평가가 완전히 달랐겠죠. 이제 보면은 이제 밀란은 알레그리 감독이 이제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 최근에 어쨌든 경기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인테르가 좀 더 이제 공을 좀 오래 포지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전반전은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최대한적으로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고 우리가 나서서 전방에서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뒤쪽으로 일단 물러서서 미들블럭 그다음에 로블럭 형태를 미리 짜가지고 거기서 공간을 최대한으로 주지 않는 것으로 가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주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둠프리스가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또 하나는 미키타리안도 부상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미키타리안이 못 나오는 건 미키타리안은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인테르가 이제 미들 지역에서 이제 공 돌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고 또 하나 둠프리스가 못 나온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어쨌든 왼쪽에서 주로 무엇을 만들어서 넘겨뒀을 때 오른쪽에서 이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선수가 둠프리스인데 이제 여기를 못 나오면 이제 다른 선수를 배치를 했는데 그거를 요즘에는 아우구스트를 써요. 물론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근데 아우구스트 선수가 원래 좌측 풀백이잖아요. 그죠? 왼발잡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뭐 유벤투스에 있는 캄비아소처럼 왼발잡이지만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훨씬 더 잘하는 그런 타입의 선수는 아니에요. 이쪽이 없어 뭐가. 그럼 아예. 전형적인 그냥 정발에 배치가 돼야 되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야지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트를 오른쪽에 배치를 할 거였으면 아우구스트 선수한테 뭔가 역할을 분명하게 지시를 했었어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네가 미드필더처럼 들어와서 중앙 지역에서 영향력을 뭐 뭔가 해라. 발휘하게 네. 하든가. 그럼 과르디올라 감독이 되게 잘하는 잘하죠. 거잖아요. 그런 거로 칸셀로를 그걸로 최고로 만들었었고 리코루스 같은 선수도 그렇게 써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을 했었고 근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아우구스를 쓸 거였으면 아우구스 선수에게 더 명확하게 역할을 맡고 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신에 이제 바깥쪽에 넓게 서는 선수는 누구를 만들어주고 막 이런 게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거 갖다 놓으면 결국 이제 타이밍에 이제 이 공간을 점유를 하고 있어도 반대에 공이 넘어왔어. 그러면 이제 아우구스가 오른발로 올려야 될 타이밍에 못 올리는 거죠. 그죠. 좋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옆에 사이드라인 등지고 섰었을 때 왼발로 패스하니까 가운데 패스하긴 좋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올릴 때 터치가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보통 오른쪽에 있을 때 오른쪽 풀백이 그냥 오른발로 올려도 되는 장면에서 오른발에서 왼발로 옮겨놓고 왼발로 감아차야 되니까 접게 됐을 때의 타이밍 아까 얘기하신 거. 근데 그게 뭐 유리하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버벅거리는 생각이 좀 들죠. 그쵸. 느낌이. 네, 그래서 이제 바렐라와 그다음에 아우구스트가 네. 사실 뭔가 시너지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사실 이날 경기에서는 바렐라 제가 몸놀림이 되게 좋았고 패스 감각도 되게 좋았다고 느껴진 장면들 몇몇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활용이 안 됐었고 그다음에 생각해보면 여기 이쪽에 파블로비치가 있고 그다음에 라비오가 있습니다. 그 앞에 물론 바르테사기는 이제 아주 어린 선수고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지만 파블로비치 있고 이제 라비오가 있으니까 이게 몸으로 뭐 밀고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 예, 워낙 덩치가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것도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원래라면 라비오가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카운터 어택을 친다 치면 이날 밀란의 투톱은 레앙하고 이제 플리식이 나왔기 때문에 레앙하고 플리식은 원래 다 사이드에 설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이 선수들이 사이드 쪽으로 빠져가지고 인테리어 수비진들을 좀 양쪽으로 사이드로 좀 끌어내주고 그다음에 그 사이 공간들을 뭐 포파나 주로 이제 포파나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역할들을 많이 맡았었고 아니면 라비오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한번 때릴 수 있는 선수니까 그런 식으로 역할을 가집니다. 저는 이제 그게 좀 많이 우려가 됐는데 전반의 의도도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일부러 할 수 있는데 전반에 일단 그냥 하지 말자. 왜 이쪽에 사이드 쪽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사이드 쪽에서 우리가 만약에 공을 탈취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라비오도 안 올리고 그냥 아래 그냥 버티게 만드니까 여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라비오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 그냥 경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사이드 쪽이 완전히 좀 막혀있는 상태. 오른쪽 사이드는 기능을 못하고 왼쪽 사이드에서는 뭘 만들려고는 하지만 왼쪽으로 공이 가는 걸 알면 일단 막기 쉽죠. 그죠. 가는 거 알면 루트가 뻔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셋피스를 여러 개 얻어내고 이래가지고 전반전에 기회를 좀 만들어내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갔다면 아마 경기가 달라졌겠지만 네. 뭐 어쨌든 안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후반전에 들어와서는 밀란이 이제 바꿨죠. 우리 이제 전방 압박도 할 수 있어. 압박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테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압박을 상대가 가해왔을 때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노하우를 인테리는 많이 갖고 있는 팀이고 벗어났었을 때는 또 앞쪽까지 쭉 잘 전개가 되면 거기서 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 시절부터 되게 잘하던 거라 근데 거기서 뭐 안 나왔죠. 뭐 안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카운터를 한 방 딱 세게 맞아서 근데 그것도 이제 차라올루가 트래핑 미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카운트를 맞고 이제 실점을 먼저 해버렸죠. 그러니까 실점을 하고 난 다음에 뭘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이제 페널티킥까지 얻어냈었지만 그 페널티킥을 또 찰이 실패하면서 근데 나 이것도 찰이 최근에 어쨌든 폼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차라올루가 폼이 좋지 않아서 뭔가 좀 급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 페널티킥 장면 잘 보면 제가 이제 그 입중계 때도 얘기를 했는데 매냥이 일부러 차라울루가 보기에는 오른쪽이죠. 그쪽으로 서요. 차라울루가 보통 페널티킥 잘 들어갈 때 보면 차라울루 되게 골고루 차거든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거 되게 골고루 차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불규칙하게.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왼쪽으로 많이 찼더라고. 그 매냥이 약간 일부러 심리전을 걸었구나. 왼쪽 열어준 척 이쪽으로 좀 쏠리게 섰어요. 네. 왼쪽 차?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 그냥 오른쪽으로 차야 될 것 같은데. 페이크인 것 같은데. 설사 저쪽이 더 좁아 네. 보이더라도 넌 할 수 있잖아. 사실 그리고 세게 차면 저거 PK는 못 막는 개념이니까. 넌 할 수 있잖아. 근데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 그지. 근데 왼쪽으로 차고 왼쪽으로 막았어. 매냥이 정확하게. 그럼 매냥이 덫을 놓은 거고 거기에 유도를 된 하고 거죠. 그쪽으로 막았어 그냥. 너무 잘 막아서 그것도 옆쪽으로 정확하게 딱 쳐내가지고 조모가 쳐낸 거랑 굉장히 많이 비교됐습니다. 힘없이 이렇게 굴러가서 플래식이 딱 슈팅하기 좋게 쳐낸 거라 아주 잘 쳐내가지고 막아냈고 매냥이 그 애도 선방 많이 했어요. 라우타르 슈팅 선방은 또 그렇고 뭐 그래서 이제 본인 투입하고 뭐 여러 가지 바꾸면서 기회들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다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앙디 디우프를 투입했습니다. 네. 앙디 디우프랑 이제 피오랑 투입을 했어요. 앙디 디우프랑 피오 투입한 건 간단하죠. 자, 우리 이제 없다. 우리 미천 다 들어왔다. 자, 키 큰 애들 넣는다. 키 큰 애들 넣고 근데 이제 앙디 디우프가 들어가서 오른쪽 공격이 그나마 풀린 게 얘가 어쨌든 나름 빠른 선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우구스트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해줄 수 있죠.
앙디 디오프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오른발로 어쨌든 간에 사이드에서 계속 돌파 시도하고 뭘 뚫으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공격이 조금씩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상대가 지친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알레그리 감독은 리치 넣고 이러면서 오히려 수비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졌고 사이드 쪽에서 그렇게 키 큰 선수들이 들어가서 뭘 할 거였으면 사이드 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와야 되는데 리치 넣으면서 리치까지 아래로 내려보니까 여기 백식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드 쪽까지 충분히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예 최후방 라인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미드필더들 3명 내려가지고 딱 만든 게 6-3 형태 만드니까 안 돼. 안 된다. 네. 그냥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할 타이밍이 안 나오고 가운데 선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중거리 때리기도 너무 어렵고 근데 그 와중에도 몇 개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찬스를 만들어내긴 했었는데 다 빗나가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패배를 했죠. 그래서 키브 감독한테 이제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냥 딱 이 경기를 봤을 때도 그냥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예, 알동님이 바보도 아니고 알레그레도 짬밥이 스쿠데토를 몇 개를 먹었으며 5-0 5를 먹은 거기 때문에 네. 더 인정 아닙니까? 그 양반이 그리고 중원 삭제로. 챔스 결승을 2번 그래, 가고 그건 맞아. 예. 유배에서 그것도 챔결 가는 과정 보면 한 번은 무슨 이거 너무 경기가 안 풀리는데 갑자기 리히슈타인을 집어넣고 그래. 거기서부터 경기가 미친 듯이 풀려가지고 그러고서 리슈테너 영입했는데 아스날이 망했죠. 네. 그렇죠. 야 이거 제대로 데려왔다 했는데 진짜 완전 똥을 데려와가지고. 네. 아스날이 그러고 보면 좀 그때는 그랬죠. 맞아요. 그때는 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안 안 그러죠. 그러죠. 그때 좀 안 좋았을 네. 때는 안 좋았을 때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키동님이 나이브하다. 그렇게 해서 될 상대가 아니다. 그건. 진짜 본인이 되게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거나. 근데 이제 저는 한결같이 얘기 듣는 건 그거예요. 계속 사람이 좋다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니 사람이 좋으면 그 뭐야 그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이런 데 나가야지. 사람이 좋다라는 것도 실제 다큐멘터리 있지 않나요? 있어요. 있어요. 사람이 네. 좋다 자체가. 사람이 좋다가 있어요. 네. 제목이 근데 뭐 아직 지금 테이블상 뭐 하나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치열해요. 여전히 다 세리아는. 열려 있는 상황이긴 네. 하나 아까 찬용 얘기한 대로 이상하게 최근에 밀란이랑 유베한테 너무 좀 전적이 안 근데 좋으니까 경쟁자들한테 이렇게 패배는 좀 짜증 나죠. 네, 짜증도 나고 네. 여파가 커요. 그러니까 유베한테 안 좋은 거는 뭐 원래 그랬으니까 그런데 밀란한테 안 좋은 거는 약간 그런 생각은 들긴 해요. 6연승을 했었습니다. 손흥민 감독 시절에 6연승을 하고 지금 6경기째 못 이기고 있어요. 네. 그 뒤에 이제 그럼 다음에 이기겠네요. 다시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밀란이랑 인테르랑 비슷비슷한 수준의 팀인데 6연승을 했으면 또 6번 못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이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건 아니다. 너무 이게 몰려 있으니까 좀 짜증이 나긴 네. 하는데 근데 이런 경기에말로 팬들이 좀 짜증나죠. 야 짱날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이건 운이 안 따랐어. 이건 패배할 경기가 아닌데 결국 패배를 당했어. 근데 돌아보면 이 팀에게 또 0대1로 패배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경기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유벤투스한테 졌을 때도 그렇고 나폴리한테 졌을 때도 그렇고 밀란한테 졌을 때도 그렇고 다 운이 없었어. 그렇지. 근데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거 운 아니야. 그게 실력에 운 아니에요. 수렴하죠. 운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한 끗 차이로 다 진다? 그냥 한 끗 차이가 안 되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이 실력 차이가 나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한 끗이라고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갭이 더 큰 네.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좋으면 사람이 좋고 애들은 무슨 다 뭐 키동님 칭찬하고 그 멘탈 좋대. 알겠어요. 알겠는데. 사람이 좀 축구 감독 말고 뭐 윤리 선생님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네. 더 이렇게.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느리지만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지고 있다. 그런 생각은 들긴 해요. 네. 들긴 하는데 그냥 올해는 이번 시즌에는 뭐 하나 또 들지 못하는 게 그냥 정배인 것 같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가 매우 걱정된다. 예. 쭉 들으면서 주원이가 방송하고 나서 항상 방송 마지막에 영주 형은 사람이 좋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새끼가 나한테 욕을 했던 거구나. 네,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럼 사람 좋은 영주형에 요거를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엘체 레알이 비겼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알론소 감독에 대한 약간의 좀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고 네. 호드리구는 이거 물론 본인이 남고자 했던 게 크기 때문에 근데 뭐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네. 뭐 귓러라거나 비니시우스 폼이 되게 좋다고 보긴 좀 어렵고 뭐 그런 와중에 아까도 얘기 드렸던 테베스와 페레즈의 지금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팬들의 분위기는 좋지는 않다.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주 경기들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면
사실 지난 주말 경기는 네. 모든 클럽들이 마찬가지겠지만 A매치 이후 경기잖아요. 근데 우승을 노리는 팀들은 그 경기 이후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맞아요. 있고 그 다음에 주말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말씀드렸다시피 밀리탕을 비롯해서 뭐 추아멘이라든가 카르바알이라든가 부상 쪽이 수비 쪽이 좀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컸거든요. 그래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 경기는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카레라스를 3백 중에 왼쪽에 배치시키고 그러면서 수비 쪽을 좀 더 안정감 있게 끌고 가고자 노력을 했고요. 반면에 엘체는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에요. 라파미를 올 시즌 굉장히 잘하거든요. 여하튼 엘체가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괴롭혔고 그리고 엘체 입장에서는 달아나는 골을 잘 넣었다. 그러니까 1대0을 만들고 2대1을 만들고 그 과정을 잘했다.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끝까지 추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득점기를 놓치지 않았다면 역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지금 보완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보완이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공격 쪽은 음바페가 계속해서 미친 활약을 해줬거든요. 이 경기도 음바페 굉장히 잘하긴 했어요. 근데 음바페가 골을 멈추는 순간 누군가가 그걸 채워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가 지금은 좀 가우뚱해요. 왜냐면 비니시우스가 우리나라하고 평가전 치른 다음에 약간 좀 가우뚱하거든요. 네, 그리고 호드리고는 뭐 주로 벤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나왔을 때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들고 벨링엄은 잘합니다. 네, 이번에도 골 넣었고. 네, 벨링엄은 잘하고 주고 있고 그리고 아르다 길러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다 길러를 중앙 쪽에 배치했을 때 이 선수가 많이 뛰고 부딪히고 볼을 탈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부분은 여전히 의문보가 따릅니다. 그런데 아르다 길러하고 음바페하고 호흡을 보면은 이 호흡은 좋거든요. 또 좋고. 그러니까 사비 알론소 감독 입장에서는 이 호흡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러를 선발 출전을 많이 시킨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부침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가 중요하다. 아마 올림피아코스 지로나 상대할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되게 어려운 팀, 물론 올림피아코스는 뭐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만. 근데 원정이야. 그리고 이게 그리스 원정은 좀 빡세잖아요. 거의 빡세요. 그래도 이겨야죠. 그래 이거 잡아야지. 네, 이겨야지. 그래서 이 일정이면 연승해야죠. 네, 이걸 잡으면서 분위기를 다시 갖고 올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비니시우스가 좀 부활을 해줘야 된다. 자, 이 상황에 이제 페레즈가 지난 코파 결승전 주심 배정에서 제외됐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없었고 네그네이라 얘기도 다시 꺼내면서 리가랑 바르셀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이제 꺼내 들었다고 봐야죠. 네네. 근데 거기에서 테바스는 페레즈는 또라이다. 바로 응수를 하면서 라리가에 대한 공격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페레즈 거짓말한 거 다 반박하겠다.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바르셀로나 팬들도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라는 느낌에. 예. 왜냐면 이게 항상 좀 있으면 뭐 나중에 항상 투비 컨티뉴드.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신뢰가 없어 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테바스 회장은 비판 요소가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테바스 회장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비판하는 쪽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페레스 회장의 이야기 들어보면 페레스 회장이 비판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물론 저는 그 태도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페레스 회장이 아마도 자기가 회장직을 그만뒀을 때 다음 회장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뭔가 판을 깔아놓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회장도 레알을 잘 이끌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비판한 요소들, 그건 네그레이라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심판 배정이라든가 그 테바스가 뭐 스폰 받는다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비판했다고 보면 되고 최근에는 바르셀로나하고 비아레알 경기를 미국에서 하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프랭키 도영 같은 경우에도 이동해서 경기를 치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었는데 그 부분도 페레스 회장이 또다시 비판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봐요. 페레즈는 뭐 라포르타도 마찬가지지만 두 클럽의 수장들은 뭐 굉장히 정치적인 역량이 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한두 마디 던지는 거는 분명 어느 정도 계산하에 함께 만들어져 뭐 욱해서 얘기 나오는 것도 있을 테지만 지금 페레스 회장의 행보는 좀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보가 어떤 큰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슈퍼리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럼 슈퍼리그가 지금 빠그러졌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안 됐죠. 네, 그럼 페레스 회장이 생각하는 큰 그림이 지금 빠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페레스 회장이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빌드업을 하면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페레즈는 그런 어떤 계산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나 두 가지가 걱정되는 건 이제 굉장히 고령입니다. 나 그렇죠. 그게 너무 걱정돼요. 굉장히 고령이라 이런 빌드업 과정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다음에 2번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좀 즉흥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 이전보다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겹쳐지는 예, 거죠. 그 두 개 겹쳐지는 네.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분이 페레스 회장이 이제 굉장히 또 정력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대단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별 문제가 없더라고. 오히려 또 그것도 맞아. 계속 머리 쓰고 네. 계속 움직이고. 그러다가 이런 분들이 고령일 때 일을 딱 그만두면 갑자기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화가 오히려 옵니다. 네. 어쨌든 페레즈와 테바스 요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계속 뭔가 이슈가 더 될까요? 제 생각에는 페레스 회장이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뭔가 이슈가 계속해서 조금 이어질 더 것 이어질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 뭔가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 전에 레알 마드리드 TV부터 시작된 거잖아. 이게 거기서 이제는 회장이 직접 발언하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TV가 하는 거랑 회장이 직접 발언하는 거는 무게감이 그건 좀 차이가 다르기 완전 때문에 다르죠. 무게감이 다르니까. 안 할 말로 레알 마드리드 TV 가는 거는 유튜브 편집자가 한 건데요. 그냥 그래도 되는 건데 안 할 말이지만. 그러니까 무게감이 다르니까 네. 이게 뭔가 발언이 점점 더 세지는 것 같고 수위가 세. 뭔가 테바스 회장이 뭐 실수하거나 뭐 잘못 대응하는 걸 좀 기다리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어서. 근데 저는 지금 그냥 제 느낌입니다. 네. 네. 지금 레알 마드리드를 보면 레알 마드리드 자체가 팀으로나 그리고 구단으로나 조금 더 젊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감독도 당장 그렇고. 네, 감독도 그렇고 네. 팀 운영을 봤을 때 선수들의 나이도 그렇고 여기다 페레스 회장이 만약에 그만둔다고 치면 아마 페레스 회장보다는 훨씬 젊은 그죠? 회장이 나타날 거 그럴 아니에요. 확률이 워낙에 이제 뭐 좀 고령인 분위기. 거의 네. 물론 클럽 역사라든가 클럽이 갖고 있는 화려한 업적은 뭐 무시할 수 없지만 팀으로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젊고 생동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영하게 가자. 그걸 또 페레스 회장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만약의 경우 페레스 회장이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 이렇게 느꼈다면 내가 회장직을 그만두기 전에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문제를 삼아 놓으면 네. 뭔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죠. 그리고 다음 회장에 대해서 다음 회장이 느끼는 압박감을 좀 덜어줄 수가 있죠. 자기가 이제 지적을 해놓으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페레스 회장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네. 빌드업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빌드업을 해놓으면 다음 회장이 와서 그 빌드업을 한 거에서 또 벽돌을 올려서 만들어갈 네.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근데 칼데론 같은 사람이 와. 그러면 그것도 골 때리는데. 그쵸. 네. 근데 진짜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나 이 회장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중요하죠. 기간 동안에 구단의 방향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만약의 경우 레알 마드리드 회장 선거 들어가면 페레스 회장이 특정 후보를 밀어줄 수도 있죠. 아마 그렇게 될 나랑 같은 본인의 길을 후회는 가려고 딱- 하는 그게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아마 줄 서려고 지금 지지선언. 뭐 엄청 네. 많지 무조건이죠, 않겠어요. 지지선언 하면.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되는데 발언 수위는 세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되고 요게 이제 제 레알 마드리드가 엄청 잘 나가는 시즌 초반이 아니라 지금 3경기 무승인 약간. 가운데 있고 사비 알론소 감독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지금 생기기 시작한 가운데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튼 그래서 지금 팬들은 좀 불안해하는 모습. 페레즈 회장의 굉장히 좀 과격해 보이는 이 행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그리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얘기한 게 헛소리일 수도 있어요. 페레스 회장이 그냥 생각해보니 너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그럴 그냥 수도 있어. 툭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약간 급발진 네.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보통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오렌티나 유벤투스 경기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유벤은 스팔레티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굉장히 무죄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1대1 무승부였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이제 그 바놀리 감독 그다음에 이제 스팔레티 감독 이제 감독들이 바뀌었죠. 네. 다 바뀌었고 요거는 이제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유벤투스라는 좀 어려운 상대를 만났으니까 잘 버텨야 되는 것들이 있었고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이제 피오렌티나는 꼴찌 팀인데 이건 잡고 잡아야지. 가야지 약간 이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성적이 꼴찌인 거지 스쿼드가 꼴찌인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거는 그 일단 블라우비치 페널티킥이 주어졌다가 이제 취소된 거. 네. 요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봤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장면. 그러니까 페널티킥을 처음에 준 게 조금 오히려 섣부르지 않았나? 근데 저는 이거를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블라우비치 파울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오버라고 그건 생각해요. 오버다. 그냥 나는 이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그 블라우비치가 되게 기가 막히게 돌아서 들어간 건 맞는데 네. 파블로 마리도 그거를 잘 막았거든. 일단 잘 막아서 잡아챘는데 이렇게 서로 밀다가 이제 둘이 이제 뭐 이렇게 자빠진 거예요. 근데 자빠진 거라서 난 이거는 그냥 아무 상황도 아닌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PK를 줬다가 VR 보더니 블라우비치 파울. 그래서 좀 약간 갸우뚱? 네. 파울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일단 블라우비치는 이 경기에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골을 어시스트 하기도 했었고 뭐 그래서 나쁘진 않았었는데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보다는 더 득점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마무리 짓지 못한 거 결국 코스티치의 원더골 하나가 들어간 거라서 그걸 생각하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코스티치는 어쨌든 스팔레티 감독 온 다음에 다시 중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못 나왔었는데 나름 또 입지를 또 회복한 그런 느낌이고 대신에 이제 아쉬운 건 캄비아소 선수가 뭔가 본인의 어떤 장점이 좀 많이 사라지는 느낌? 약간 좀 무색무취 느낌이 좀 된 거여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고 바놀리 감독의 피오렌티나는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피올리 감독 때는 사실 이 팀이 무슨 축구를 하고 싶은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팀이 뭔 축구를 하고 싶나 지금 이 팀은 이렇게 괜찮은 스쿼드를 갖고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바놀리 감독은 그랬어요. 자 우리 인정하자. 우리 하위권이고 거의 최하위권에 있고 꼴찌 팀이니까 우리 수비부터 일단 딱 다시 조직을 하자. 뭐 되도 않게 무슨 공 잡고 돌리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우리 뒤에서 일단 수비 단단하게 블록 구축하고 공간 주지 말고 최대한 주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유벤투스가 많이 고전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그다음에 우리가 공격 나갈 때는 앞쪽에 빠른 선수도 있고 카운터 때릴 수 있으니까 그걸로 가자. 약간 요 정비가 돼 있어요. 어쨌든 정돈이 돼 있고 일단은 이렇게 가려 그러는 거야. 물론 이것도 피오렌티나의 스쿼드를 생각하면 그런 축구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지금은 뭐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상태였으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는 보여서 그래도 바놀리 감독이면 강등은 안 시킬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경기는. 뭐 어쨌든 유베는 이제 감독을 바꿔놨기 때문에 뭐 지지 않고 있는 거는 고무적이고 무승부를 한다 하더라도 득점은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아예 골을 못 넣고 무승부하던 경기들도 많았으니까. 왜냐면 투도레 감독 시절에는 골 못 넣고 비긴 게 좀 많았어가지고. 뭐 그래도 골은 나오고 있으니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만드라고라가 또 골 넣은 것도 재밌었고.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원더골이어서 약간 자세 무너진 것 같았는데 그거 어떻게 그런 골이 나오지? 지금 그 세리아 테이블을 보니까 로마가 1위 승점 27점이고요. 밀란 나폴리가 2위 3위인데 각각 25점. 그리고 볼로냐랑 인테르가 득실 밸런스는 더 좋은데 인테르 24점, 볼로냐 24점이고 그다음 유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0점. 여기가 좀 갭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유베가 이게 완전 뭐 타이틀레이스 탈락 내지는 챔피언스리그 티켓 탈락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니까. 경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많이 남아서 아직 3분의 1도 안 했어요. 12라운드 치렀으니까. 그죠. 뭐 유베 입장에서는 스팔레티랑 같이 조금 더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또 바르셀로나 얘기는 해봐야죠. 이게 아무래도 경기의 승리도 승리지만 드디어 깜노로 왔다. 깜노 돌아갔다. 그게 좀 제일 크죠. 큰 거라서. 약 900일 만에 깜노로 돌아갔죠.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깜노에서 생활을 못했었는데 깜노로 돌아왔고요. 약 4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공사를 중이에요. 아직 다 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부 개장했다고 보면 되겠고 깜노에서 이제 경기가 펼쳐졌고 한지 플릭 감독은 깜노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바르셀로나는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바짝 분위기를 올린다고 했을 때 여전히 우승 경쟁 후보군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주중 챔피언스리그는 어떻게 될까요? 어렵다고 봐요. 네. 왜요? 첼시 원정. 네,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욕심은 좀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저 수비 라인이 과연 유럽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물론 버티는 경기는 버티겠죠. 근데 뚫리면 참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지난 시즌에 인테리 얘기할 때 상성을 얘기했어요. 그거는
바르셀로나의 라인 컨트롤이 될 때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수비 라인이 위에 올라와 있는데 라인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 대항전에서 역습에 능한 팀들 가르나초. 그리고 선수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갖고 있는 팀들 그러면 그런 팀들에게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리가보다는 챔피언스리그 가능성이 좀 더 낮다고 보시고. 그렇죠. 왜냐면은 그 라리가 같은 경우도 저는 어렵다고 봤거든요, 네. 사실. 근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좀 주춤하는 가운데 삐끗하는 걸 봐서는 이거 얘네가 한두 차례 더 삐끗해 주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지금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 경기에서 조안 가르시아 골키퍼 돌아왔고요. 네. 하피냐 돌아와서 교체 출전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수비가 얼마나 문제였냐면 조안 가르시아 골키퍼가 부상 당하고 나서 슈체스니 골키퍼 나왔잖아요. 그 기간 동안 무실점이 없어요. 아, 계속 실점을 했다. 계속 슈체스니 나온 동안 실점했어요. 근데 조안 가르시아 와서 지금 무실점 한 거예요. 참 이게 실점이라는 게 골키퍼 때문만은 아니고 네. 이거 무실점한 것도 또 그러면 조안 가르시가 모든 것을 막아서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키퍼도 어쨌든 수비 라인에 대단히 중요한 축이고 아니 근데 지금 유벤투스 팬들은 디그레고리오 골키퍼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많을 법 하던데. 그래서 네. 야 슈첸슨이 다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슈체스니 골키퍼 얘기하고 조안 가시아 골키퍼 얘기한 거는 골키퍼의 스타일과 바르셀로나의 라인이 올라가는 수비 라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죠. 왜냐하면 슈체스니는 안정적인 골키퍼예요. 네. 근데 원래 나이가 안 그러면 많은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나이가 많으면 반사신경이 느려지는 것도 맞고 활동 범위가 좁아지는 것도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슈체스니에게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조안 가시아는 그게 돼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2차 동작도 빠르고 넓은 범위가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고 네. 스피드가 또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이 올라갔을 때 뒷공간 커버도 슈체스니보다는 조안 가르시아가 훨씬 더 효과적이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점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있죠. 물론 수비 라인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이 경기 있잖아요. 포백으로 나왔는데 왼쪽에 바이데 오른쪽에 쿤데는 그대로고 중앙 쪽에 제라르 마르틴이 왼발 센터백 예. 그리고 쿠바르치가 오른발 센터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을 전개할 때 바이데가 더 위로 올라가고 3백 형태로 1차 빌드업을 해요. 물론 상대 진영에서 볼을 가질 때 쿤데도 올라옵니다. 근데 1차적으로 빌드업 할 때는 3백 형태가 되면서 제라르 마르틴이 왼쪽까지 커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르셀로나가 이니고가 떠난 다음에 그 위치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물론 이게 센터백 자리에서 왼쪽 자리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이니고처럼 라인 컨트롤을 잘해주는 센터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더 맞겠죠. 네. 근데 여하튼 메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다 쿠바르치 갖다 놨다가 쿠바르치 실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벤치에 내렸다가 또 에릭 갖다 놨다가 또 내렸다가 뭐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라르 마르틴이 이 그 중에 경기에서는 한 선수는 언급이 안 되네요. 누구요? 그 우루과이 걔는 오른쪽만 나오고 걔는 왼쪽이 안 나오고 오른쪽만 나오니까 예. 한번 써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걔를요? 오른쪽에서도 그런데? 어. 여하튼 왼쪽 라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좀 드러나지 않았나. 그래서 제라르 마르틴을 그 자리에 넣고 나름대로 쏘쏘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기에서 눈에 띈 건 에릭이에요. 에릭. 야 얘는 뭐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죠. 왜냐면 이 경기요. 페드리 부상이 있고 도용 징계로 못 나왔어요. 그럼 미드필드 라인에 우리가 생각하는 카사도나 베르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에릭을 갖다 박아놨어요. 그리고 얘가 괜찮아요. 그 전에 방금 얘기하신 카사도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영주형의 화를 많이 불러오는 선수 아니에요? 아 제가 카사도 비판을 많이 하지만 엄청 많이. 네 엄청 많이 네.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는데 카사도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보완이 안 되고 발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비판을 하는 거지. 이 선수 자체가 뭐 쓰레기야 못 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아니, 근데 너무 좀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카사도에게도? 얼마나 더 줘? 내가 시간이 부족해. 아, 내가 부족하다. 더 못 준다. 네. 아니 근데 시간을 주긴 줘야 되겠지만 네.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에릭을 그 자리에 쓴 게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 에릭 지금 뭐 수비형 미드필더, 라이트백, 센터백 다 잘하니까. 만능 땜빵이야. 그래 좋은 선수야. 네. 이런 얘기하면 꿀애들이 욕하겠지만 저는 예전에 레알의 나초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나초는 정말로 어디 구멍이라고 하면 다 돼. 얘가 들어가면 해결이 돼. 그리고 언제나 1인분 이상 밥값 해주고. 아 그리고 진짜 재미난 게 나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 느낌입니다. 부상이 없을 때 교체로 나올 때는 그냥 쏘쏘해.
근데 주축 선수가 부상인데 센터백으로 나왔다? 그럼 잘해. 되게 잘하고. 뭐 라이트백이 부상이다. 그래서 라이트백으로 나왔다? 그럼 잘해.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당을 더 주나? 그럴 수도 있죠. 계약할 때 이제 저는 수당이 인간에게 주는 그건 엄청나다고 아유 봅니다. 그 약간 그 메리트 시스템. 네. 약간 계약서에 그걸 적어놨나? 누군가 수도 부상일 때 내가 선발로 나가면 그러면 뭐 수당 뭐 10배 막 이런 걸로. 주급에 뭐 점 몇 배 뭐 이런 거 준다거나. 근데 에릭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특히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세트피스에서 골 넣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감이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에릭은 여전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할 때 손을 대놓고 쓰는 경향은 여전히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미리 움직여서 위치를 선점하고 코스를 막는 수비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패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릭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릭은 다양하게 쓸 수 있겠다. 지금 바르셀로나는 그 옛날에 팔아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그럼요. 옛날은 팔았어야죠. 지금 제가 여러분 그때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네.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는다. 예. 네, 사과드립니다. 에릭도 그렇고요. 하피냐도 그렇고요. 몇몇 선수 사과드리겠습니다. 안 판 게 다행이죠. 그런 걸로 생각하면 이제 몇몇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 거의 한 스쿼드의 절반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죠. 그것이 또 응원의 묘미가 아닌가. 네. 아 그리고 제가 꿀에다 보니까 레알 얘기할 때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바르셀로나는 조금 더 비판적으로. 근데 바르셀로나는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 팀이 잘한 거보다 우리 팀이 잘해서 저 팀을 이기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페르민은 어떻게 볼까요? 페르민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페르민이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은 굉장히 많거든요. 오프더볼 상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슈팅 능력, 그리고 연계 능력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능력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여기서 슈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패스를 밀어낼 것이냐 아니면 패스를 주고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이런 선택의 영역에서 약간씩 불만스러움은 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도 페르민 오프도볼 상에서의 움직임 너무 좋았거든요. 페르민 얘기를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이 경기 후에.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비교 체험 극과 극이라고 다니 올모가 옆에서 삽질하니까 페르민이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올모 저 자식은 뭐야?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올모에 대한 비난을 멈춰주세요. 올모는 팔아야 되나요? 올모요? 네. 올 시즌처럼 하면 팔아야 됩니다. 아하. 가격은 어느 정도? 가격은 되도록이면 많이 받고 싶긴 해요. 아니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요? 왜냐면 지난 시즌 나왔을 때 잘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서 조금 네. 다니 값을 올모를 쳐달라. 팔고 그 돈으로 스트라이커에 지르는 방법도 있으니까. 해리케인이요. 네. 요즘 해리케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루트야 이렇게 바이온에서 그런가 봐요. 게? 레반도프스키 같은 그 느낌으로. 이건 비밀이 아닐 텐데 제가 해리케인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해리케인이 바르셀로나에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케인 축구 잘하니까. 네, 케인이 안 어울리는 팀이 그래, 어디 어느 있어? 팀이나 어울려. 케인이 아니라- 제일 잘 어울리는 팀은 아스날입니다. 그게 아니라. 안 어울리는 팀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 하는 선수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케인이 잘한 걸 떠나서 레시포드와 시너지를 내면서. 그렇게. 아니 딱 들어보세요. 잉글랜드 듀오. 그렇죠. 레시포드 완전력이 딱. 반다. 야 닥치고 있어. 말을 들을 준비를 해야지. 예. 할 얘기 다 하던가 일단 해봐.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거예요. 제가 케인에 대해서 바르셀로나 레반도프스키 영입할 때도 헤이 케인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건 케인의 패스 능력 때문에 그래요. 케인이 끌고 내려와서 뒷공간으로 넘겨주는 패스가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송케도어를 많이 봤잖아요. 약간 넘버 10 그 능력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스트라이커니까. 올 시즌 콤파니 감독이 그걸 잘 이용해요. 맞아요. 무리뉴도 그걸 잘 썼고 네. 콤파니가 지금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에 상당히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그래서 케인이 왔으면 좋겠다는 느낌도 들어요. 물론 많은 꿀애들이 야 이번에는 좀 젊고 싱싱한 스트라이커 오면 좋겠다. 그리고 훌리안 알바레스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많기도 해요. 아하.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굉장히 화가 나겠지만 근데 저도 훌리안 알바레스를 영입할 수 있으면 그쪽이 더 좋다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근데 모르죠. 근데 그리즈만이 그렇게 못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데려온 다음에. 근데 그리즈만이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안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 조금 이제 공격 포인트 기록하면서 살아나는 모습은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슈팅 자체의 위력은 떨어졌다 할지라도 선택은 좋아요. 바이 슈팅을 시도한다거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눈에 들어왔거든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 이따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 가서 그렇게 무색무취할 줄은 몰랐다는 몰랐으니까 것처럼 훌리안 알바레즈가 와서 설사 간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간다 하더라도 잘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훌리안 알바레즈, 그건 당연히 있는 거죠. 모든 선수가 다 그게 있어요. 케인 케인. 둘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훌리안이에요. 오.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전방 쪽에서 움직이니까 왜냐면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는 메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즈만이 겉도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동선이 겹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즈만이 좀 부진했던 건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그리즈만을 위한 뭔가 배려 아니면 뭔가 전술적인 토대 이런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사실 메시가 떠나갔을 때 차라리 이제 그리즈만 중심으로 가는 건가? 그때 그리즈만을 보내버렸거든요. 네, 전 뭔가 회장의 유산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아기가 좀 안 맞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즈만은 바르셀로나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훌리안 알바레스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민 야말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라민 야말과 오히려 연동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레시포드의 영향을 받겠네. 레시포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훈련 참여를 못했고 아이고. 이 경기에서 빠졌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자리에 페란이 나왔거든요. 네. 2골 넣었습니다. 네. 레시포드가 나왔다면 해트트릭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게. 그리고 알바레즈가 만약에 바르셀로나 간다면 그때는 레시포드 건강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에 걸맞은 스트라이커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누구죠? 젊고 다재다능하고 저는 골도 충분히 잘 넣을 수 있는 선수. 네. 이삭.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을 좋아해요. 근데 이삭 예예예. 네, 이삭을 좋아해요. 왜냐면 근데 네. 이삭의 가격을 줄 수는 없어요. 이게 그냥 제가 한 얘기인 게 뭐냐면 저는 만약에 리버풀로 이적이 불발됐으면 다음 시즌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스트라이커를 영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라리가로 돌아간다. 이삭이 후보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삭은 원래 예전부터 바르셀로나가 관심 있어 하는 스트라이커였어요. 스타일도 맞고 소시에다드에서도 좋았던 그 라리가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뭐 지금이야 말이 안 되는 다음 얘기지만 여름에 이삭은 후보군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삭의 이적료 때문에 그래요. 그럼 너무 비싼 선수가 됐어. 그래, 너무 비싸요. 비싸. 네.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사크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그러니까 물론 이번 시즌에 리버풀에서 안 좋은 거는 뭐 훈련 제대로 안 하고 프리시즌 제대로 안 보낸 거 아마 그게 영향이 있을 텐데 만약에 시즌을 통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야 뉴캐슬에서 살았던 게 뽀록 아니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그게 플루크네. 라리가에서 잘하긴 했지만 이 정도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그게 이적료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계속 이적료 얘기해서 죄송한데 올 시즌에 이사크가 날렸다고 쳐봐요. 그러면 리버풀이 이삭의 몸값으로 얼마나 책정할까요? 지금 이삭을 바라보는 시선은 반토막은 나야 돼요. 절반으로 그렇지. 까야 된다. 네. 그렇지. 오히려 절반 아래를 원하는 팀들은 더 그래야 많을 거예요. 고려라도 해보지. 네. 그래도 비싸니까. 아스날이 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올 시즌 유캐스 어디 가나요 그러면? 유캐스는 어디 가겠죠 뭐. 이삭이 올 시즌 날려도 절반으로 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한 시즌 더 기회를 줄 가능성이 무조건 그렇게 있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탑 팀들이 이사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사크가 적어도 한 시즌 반은 날려 먹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야. 가격으로 봤을 때는. 너는 너무 비쌌어.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결과론밖에 안 되는 거긴 하겠지만 에키테제를 산 순간 이삭에 대한 관심을 끊었어야 돼요. 그냥. 저도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그냥 차라리 왼쪽 윙어 쪽에 조금 더 돈을 쓴다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루이스 디아즈를 남기는 게 낫지 않았나?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결국 지금 이번 겨울에 세메뇨를 영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결국 윙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9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두 명의 선수를 영입한 게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대단히 많은 이적료를 지불한 거 대비 사실 성공한 선수는 지금 0입니다. 에키티케도 그 가격 생각하면 지금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여튼 해리 케인, 훌리안 알바레즈 누가 왔든 이제 영입을 할 텐데 레반도프스키가 떠난다면 가면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후보군을 보지 마세요. 우리 재정 상황을 보세요. 1대1 룰로 돌아가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레반도프스키 잘해주고 있다. 네, 레반도프스키가 물골을 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해트트릭 그리고 막 5골 뭐 그렇게 넣어주면 좋죠.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한 골씩만 적립해주면 결국 분위기만 갖고 오면 뭐 그렇죠. 다른 선수들이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레반도프스키 지금은 잘해주고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저는 뭐 바르셀로나 이번 경기는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틀레틱 클로브가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나폴리는 아탈란타를 3대1로 잡았고요. 이탈리아 대표팀은 이제 그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수순으로 갔습니다. 프로브로 갔는데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이 정도면 대진 잘 받았다. 아, 괜찮다. 이거 못 올라가면 어. 뒤져야지. 아니 어느 너무 극단적이야 너. 나 이거 방송 못 하겠어. 일단 프로까지 간 이상 네. 사실 어느 대진을 만나도 네. 어렵습니다. 그래. 어느 대진을 만나도 맞아. 그 피오가- 뭐 무조건 쉽다 이런 게 아니라 특히나 이탈리아가 계속 이제 프로 가서 떨어지는 거 과정을 생각해보면 뭐 북마케도니아한테 그쵸. 지고 막 이런 거 생각해보면 틀팀이 아닌 팀들에게 졌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북아일랜드고 저쪽 에일스랑 어디였지? 하여튼 거기 이기면 올라오는 그쪽이잖아요. 네. 어디랑 붙어도 당연히 이거 이겨야 하는- 못 뚫으면 사실 월드컵에 나올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월드컵 못 나올 때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것도 맞긴 한데 네. 이번에 이게 진짜 좀 심하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대진을 괜찮게 받았다. 예. 밀라노 데르비 하는데 투동님 오셨더라고요. 아, 예. 경기가 이제 큰 경기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있는데 투동님 와가지고 뭐 이렇게 쏠라쏠라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던데 저는 이제 가츠소 감독은 굉장히 스팔레티 감독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수를 뽑고 기용도 그렇게 한다. 마지막 경기 노르웨이와 경기 그 이기나 지나 그거 이겨도 어차피 못 나가는 네. 건데 노르웨이 9대0으로 이길 거 아니면 그죠. 못 나가는 건데 그것도 그냥 그래서 아픈 선수 다 돌려보내고 그래서 진 거 자체가 충격적일 수는 있겠으나 진 게 이상하진 않다. 그 엉덩이를 정도로 왜 만졌대요? 홀란드 엉덩이를 왜 자꾸 만졌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치니가 이상한 거야. 걔. 네. 근데 만치니 또 어쨌든 모로마에선 잘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탈리아는 프로 통과하는 거 이제 또 기대를 해봐야 되니. 그 보면은 그렇게 각성 되면 감독은 4부 드죠? 어쨌든 이길 팀은 다 이겼어요. 네. 네. 이길 만한 팀은 다 이겼고 이번 노르웨이가 사실 좀 역대급이어서 뭐 충격적으로 전 잘하고 제가 있죠. 생각할 때는 이번 노르웨이는 다른 어느 조에 들어가도 걔 1위 할 만하다. 삼포트 이제 어느 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뢰입니다. 근데 나는 뭐 월드컵 본선에서의 경기력을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돌풍을 일으킨 팀들이 본선 가면은 맞아. 가끔 그런 경우 생각보다 되게 힘이 없는 경우 이건 뭐 있어요. 되게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에? 뭐야? 이런 경우들도 뭐 가봐야지 없잖아 아는 있으니까. 거긴 하죠. 가봐야지 아는 솔바켄 거긴 외대고로 한데. 좀 그만 써라. 씨. 존나게 들어가. 야, 근데 그 팀에서 축구하는 폴란드로 주장 선수가 바꿔. 예. 적지 않아. 네. 아니 근데 외대고르 많이 필요한 거야 요즘에? 그럼요. 그래도 네. 있어야죠. 네. 나와서 그 압박해 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쓰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맨날 대표팀 가면 갈리고 오니까 뭐 이번에는 그런 다른 데서 부상을 당한 거긴 하지만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헤타페 잡으면서 이제 1위랑 승점 차는 넉 점입니다. 그러면 초반에 너무 이제 무승부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야 빨리 리그 우승 레이스에서 빠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올라왔어요. 전혀 아니죠. 네, 올라왔어요. 네. 4위죠. 아니, 시메오네 하여튼 대단해요. 네, 1위가 레알, 2위가 바르셀로나, 3위가 비아레알, 예. 4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알고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리그에서 이게 13라운드니까 12경기 무패예요. 1라운드 에스파뇰전 패배 이후로는 패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승점을 드롭했을 때도 무승부가 많았던 네. 거지 지진 않았으니까. 거기다 지금 5연승인가? 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올라왔고요. 여기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운이 따르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두아르테의 자책골에 의해서 물론 그죠. 라스파도리의 그 크로스 자체가 날카롭긴 했습니다만 예.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다만 부상 선수가 나오고 있는 게 좀 아쉽고 유럽 대항전에 대한 걱정은 좀 있어요. 하지만 틀은 잡아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 인테르랑 하거든요. 아, 이번에 네. 질 것 같아요. 인테르가. 인테르고 리버풀이랑도 경기하던데. 아스널이랑도 해요. 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부상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야노 오블락의 부상은 후아무소가 메워준다고 치고 근데 지난 경기에서는 요렌테가 또 발꿈치 부상인가? 맞아요. 14분인가 일찍 나갔죠. 교체됐거든요. 여기다 아들 시메오네도 지금 몸 상태 안 좋고 둘째 시메오네가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사이드 빠른 애를 못 막거든. 그치. 지금 네. 인테르가 사이드에 빠른 애를 못 막아요. 그냥 못 막어. 이거는 시모네자기 감독 시절부터 그랬는데 제어가 그냥 안 못 된다. 막어 그냥. 그래서 사실 둘째 시메오네가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스럽게 한데 틀은 잡고 있다고 얘기해 드린 이유가 전방에 이제 훌리안 알바레스 그 밑에다가 바이나를 뒀거든요. 그리고 왼쪽이 니코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요렌테가 나오게 했는데 이거는 아들 시메오네가 네,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아들 시메오네가 돌아오면 오른쪽은 아들 시메오네. 그 밑에는 몰리나가 아니라 이제 요렌테가 되겠죠.
그러면서 틀이 어느 정도 이제 잡혀 나간다는 느낌은 들어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체 카드들이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리즈만은 이 경기는 공격 포인트 기록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이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 경기는 또 라스파도리가 날카로운 모습을 또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흐름을 찾아 나가고 있고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역시 이제 부상이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이 운이 따르는 경기 이런 경기는 운이 따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그리즈만의 슈팅인가 골대 맞았는데 그게 옵사이드였고 마지막에 아람바리의 오버헤드 킥인가 그것이 이제 골대 맞았었는데 뭐 골로 연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운도 따르기도 했고 결정도 좀 아쉽게 안 된 부분도 있고 막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경기를 승리를 거뒀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도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금의 흐름을 이어나가려면 유럽 대항전이 걱정이다. 그러니까 쭉 유럽 대항전까지 끌고 가서 지금 팍 터져줘야 되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네. 인텔은 걱정할 상대가 아니다. 하는 거 보면 질 거예요.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지금 축구 보는 재미가 있을걸요. 네. 뭐 초반에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분위기를 올렸고 코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 입고 700경기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자꾸 방송에서 제가 좋아하는 선수 얘기해서 미안한데 전 코케도 좋아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좋아하는 선수가 안 좋아하는 선수 굉장히 레시포드밖에 많지 없는 건가요? 않나요? 카사도. 네. 그 외에 네. 기타 등등. 맞습니다. 아라우호? 아라오도 좋아했다가 이제는 돌아섰죠. 아하. 네. 옛 공격- 여자친구 같은 느낌. 공격수 아라오는 좋아하나요? 공격수 아라오요? 네. 네,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베르나른? 네, 베르나리오? 네. 네. 안 좋아합니다. 제라르 마르틴? 제라 마르틴? 요즘에 그냥 조금 쏘쏘. 쏘쏘. 네. 근데 제가 코케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지금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에서 유니폼 하나를 갖는다 치면은 코케 갖고 싶어요. 형이 요즘에 또 그런 거를 또 좋아하는 이제 컬렉팅을 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물론 아라고네스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고 시메오네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본 이후 가장 인상적인 선수는 페란도 토레스 네. 그리고 그리즈만 코케예요. 물론 그 가운데 뭐 포를란, 아게로 많이 있죠. 엄청 위대한 네. 선수 많죠. 팔카오 뭐 공격수들 장난 아니죠. 디에고 코스타 뭐 장난 아닌데 그래도 페토는 라리가를 결국 세군다리가에서 라리가로 끌어올린. 저기 근데 페토라고 왜 줄여서 부르는 거죠? 저희 말하기 편해서.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토레스. 죄송합니다. 네. 페르난도 토레스는 해주세요. 네. 왜냐면 이거는 F9 하는 분들도 네. 페토라고는 안 줄여 불렀던 것 너무 같은데 빨토 정도는 이게 모르겠는데 약간 억지로 막 MG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 나서 되게 별로네요. 불편해요. 저 순돈 먹고 싶습니다. 네. 순살 돈가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둘이 같이 공격을 많이 하네. 여튼 이제 페란도 토레스는 승격시킨 사람이고 엘리니오니까 그리고 이제 코키는 최다 출전. 그리지만은 최다골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둘 다 다른 데로 이적했던 걸 생각하면 코케가 좀 확실히 아이덴티티가 있죠. 그래서 코케는 진짜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코케 700번째 경기 축하드리고요. 레알이랑 바르셀로나가에 이제 거치지 않는 라리가 최다 승리 기록 보유잖아요. 이건 대단한 기록이죠. 700경기나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소화를 했으니까 그리고 도움도 맞습니다. 도움이 121개인가 하여튼 도움도 120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로 위대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코케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라리가 세리아 경기 체크해봤고요. 챔스는 이번 라운드가 인테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이거 중요한 경기고 목요일에 첼시 바르셀로나도 또 중요한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 바이언 경기도 있습니다. 네. 이번 매치데이가 좀 무거운 경기들이 많이 있네요. 네. 걱정스럽네요. 사실은 A매치 이후에 주말 경기 치르고 나서 챔피언스 리그니까 그죠. 다들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경기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 재밌게 나와야죠.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 SL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